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자동차 벤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벤츠라고 하지만 정확한 브랜드 이름은 메르세데스 벤츠이죠.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그냥 메르세데스라고 부른답니다. 자동차 산업은 독일을 대표하는 산업이고 벤츠는 독일 자동차 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죠. 벤츠는 지난 130년 동안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는 창업 정신을 지금도 잘 지키고 있는 탁월한 기업이죠. 하지만 벤츠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사업하기가 쉬웠던 적이 단 하루도 없었던 기업이기도 하답니다. 아마 지금이 벤츠의 최대 전성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세계 최초의 자동차 회사 메르세데스 벤츠의 비하인드 머니 시작하겠습니다. 벤츠의 설립자 칼 벤츠는 1844년 독일 카를스루에서 태어났는데요. 대학 갈 형편은 아니었지만 교육열이 남달랐던 어머니 덕택에 벤츠는 대학 진학을 한답니다. 벤츠가 진학한 대학은 지금의 카를스루의 공과대학인데요. 이 대학은 노벨 과학상을 6명이나 배출한 독일을 대표하는 공과대학이랍니다. 그는 여기서 주로 기계공학을 공부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기계공학의 꽃은 내연기관, 즉 엔진 개발이었지요. 당시 독일은 기계공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였고요. 한마디로 자동차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을 벤츠는 대학에서 배울 수 있었다는 말이죠. 칼 벤츠는 대학 시절부터 말이 필요 없는 마차를 만드는 꿈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표현 참 재밌지 않습니까? 당시의 단거리 교통수단은 마차였고 마차의 동력어는 말이지요. 인류는 오랫동안 물, 바람, 말, 소와 같은 동력원에 의존해 오다가 증기기관이라는 새로운 동력원이 18세기에 영국에서 발명되죠. 그런데 증기기관과 같은 외연기관은 크기가 너무 커서 기차나 선박에서나 사용될 수 있었죠. 그래서 당시 유럽 엔지니어들의 최대 관심사는 크기가 작고 보다 효율적인 동력원인 내연기관, 즉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동차의 가장 핵심 기술이지요. 참고로 현대 자동차가 자체 기술로 처음 자동차 엔진을 개발한 것이 1991년이랍니다. 칼 벤츠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단 엔진을 개발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큰 문제가 있었죠. 그는 자본도 없었고 사업 역량 역시 평균 이하였답니다. 하지만 하늘이 그의 아내 베르타 벤츠라는 천사를 보내주었죠. 베르타의 집안은 부유했기 때문에 칼 벤츠의 초기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고요. 또한 벤츠의 약점인 사업 역량을 베르타가 많이 보완해 준 걸로 유명하답니다. 엔진 개발에 성공한 벤츠는 자전거 수리점을 크게 하던 두 동업자와 함께 1883년 벤츠앤시에라는 회사를 창업하는데요. 그리고 2년 뒤에 마침내 벤츠는 자신의 꿈인 자동차를 출시하고 특허까지 획득한답니다. 자전거 수리점에서 만든 자동차라 그 모양도 세발 자전거 비슷하게 생긴 조악하기 그지없는 자동차였지만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상업용 자동차랍니다. 몇 년 뒤부터 이 자동차를 판매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당시 자동차는 마차에 비해서 좋은 점이 별로 없었죠. 마차보다 속도도 느리고 소음도 크고 연료를 계속 보충해야 했죠. 특히 고장이 자주 났기 때문에 자동차를 탈 때 정비사가 항상 동승해야 했죠. 더구나 가격마저 엄청 비쌌기 때문에 자동차는 소수의 부자와 엘리트들이 단거리 운송에 사용하는 일종의 장난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칼 벤츠에게는 자동차를 만드는 능력만 있었지 마차를 대체할 미래 운송수단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재능이 없었다는 말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베르타가 등장하는데요. 그녀는 사업적 재능뿐만 아니라 용기도 대단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1888년 베르타는 아들 둘을 데리고 남편의 자동차로 세계 최초의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떠난 것인데요. 마나임에서 포르츠하임까지 무려 104km를 자동차로 간 것이랍니다. 지금 같으면 1시간 남짓이면 갈 수 있는 거리겠지만 무려 12시간이나 걸린 장거리 여정이었죠. 중간에 난관도 참 많았답니다. 도중에 연료가 떨어져 약국을 들러
대체 연료를 구입했고 몇 차례 고장이 나서 자신이 직접 수리를 하기도 했죠. 이 과정에서 베르타는 브레이크 패드를 발명했고 언덕을 쉽게 오르기 위한 기어를 추가할 것을 남편에게 제안하기도 했답니다. 그녀는 이 자동차 여행을 통해서 벤츠 자동차가 마차보다 안전하고 실용적인 대안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일종의 홍보 마케팅을 한 것이죠. 현재 독일에서는 베르타의 이 여행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 2년마다 앤티크 자동차로 경주를 하는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독일인들은 마나임에서 포르츠하임까지의 도로를 베르타 벤츠 기념 루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근처에 가면 여기저기 기념 표지판이 크게 붙어 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베르타가 도중에 자동차 연료가 떨어져서 대체 연료를 구입한 약국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약국을 세계 최초의 주유소로 지정해서 오늘날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모양입니다. 여하튼 이 베르타의 마케팅 능력 덕택에 벤츠앤스에는 1900년까지 매년 600대 정도의 자동차를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 규모가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였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벤츠의 정확한 브랜드 이름은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브랜드 이름이 긴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날 벤츠는 1926년 벤츠앤스에와 DMG라고 하는 두 자동차 회사가 합병해서 만들어진 회사랍니다. DMG가 판매하던 자동차 브랜드 이름이 메르세데스였죠. 즉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이름의 메르세데스는 DMG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벤츠 자동차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역사인 DMG의 설립자 고틀립 다임러라는 엔지니어 얘기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독일 사람들 중에는 벤츠 자동차를 다임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다임러는 칼 벤츠보다 나이가 10살 정도 많지만 자동차 엔진을 개발하고 자동차를 출시한 시기는 거의 비슷하답니다. 그는 자동차 산업 초동기 시절부터 칼 벤츠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죠. 이 둘은 자동차를 출시하기 전까지 서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독자적으로 자동차를 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벤츠는 주로 마나임에 있었고 다임러는 스투트가르트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 도시가 서로 10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임러는 벤츠 자동차가 자신의 엔진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죠. 다임러는 이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 이후 벤츠는 다임러에게 로열티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자동차 협회와 같은 모임에서 만나도 서로 말을 섞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더군요. 다임러가 DMG라는 자동차 회사를 창업하고 자동차를 판매하기 시작한 것은 벤츠보다 7, 8년이 늦는데요. 하지만 엔진을 비롯한 기계공학 분야의 경력은 다임러가 벤츠보다 훨씬 화려하답니다. 그래서인지 당시 GMG 자동차의 성능, 특히 엔진 성능은 벤츠보다 한 수 위였다는 평가가 많답니다. 특히 다임러 곁에는 빌레름 마이바흐라고 하는 천재적인 엔진 디자이너가 있었는데요. 다임러가 사망한 후에 마이바흐는 DMG를 떠나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자동차 회사를 설립하지요. 1960년대 벤츠는 이 마이바흐 자동차 회사를 인수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벤츠의 최고급 라인으로 마이바흐를 판매하고 있지요. 다임러는 창업 초기부터 자동차의 품질 및 성능에 유난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요. 다임러는 최고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2010년 메르세데스 벤츠는 다임러의 이 좌우명을 광고 슬로건에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자동차 성능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당시에는 자동차 경주였던 모양인데요. 다임러의 자동차는 자동차 경주에 나가서 항상 1, 2등을 다투었다고 하더군요. 벤츠앤스와 DMG 이 두 자동차 회사가 당시 독일에서 가장 잘 나가던 자동차 회사였지만 이 두 회사 모두 성장을 잘 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요. 자동차 성능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동차 가격은 당연히 비쌌고 그 결과 상당한 부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살 수 없었죠. 한마디로 자동차의 수요가 매우 제한적이라 회사 운영이 항상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의 궤적은 좀 다르답니다.
자동차 기술 발전은 독일에 비해서 10년 정도 뒤처졌지만 헨리 포드가 대중을 고객으로 한 자동차 모델 T를 처음 출시한 것이 1908년이죠. 당시 모델 T의 가격은 벤츠 자동차에 비해서 5분의 1 정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품질은 벤츠가 훨씬 좋았을 겁니다. 즉 미국 자동차 회사는 산업 초기에서부터 수요 창출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가격 인하가 경영의 핵심이었죠. 가격이 낮으니까 더 많이 팔리고 많이 팔리니까 많이 생산해서 단가를 더 낮출 수 있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 것이랍니다. 반면에 독일의 자동차 회사는 구매력이 있는 소수의 귀족을 상대로 자동차를 판매했죠. 수요가 적으니 단가를 낮추기가 쉽지 않았겠죠. 독일은 자동차 회사 간 통합으로 고질적인 수요 문제를 타개하려 한 것인데요. 특히 제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 독일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죠. 더구나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독일에 진출해서 저가 자동차를 판매한 것도 독일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을 줬답니다. 결국 오랜 동안 경쟁 관계였던 DMG와 벤츠&C에는 1926년 생존을 위해서 합병을 결정한답니다. 합병 회사의 이름은 다임러 벤츠로 했고 브랜드는 메르세데스 벤츠로 하기로 했죠. 브랜드를 상징하는 엠블렘은 다임러가 쓰고 있던 세 꼭지의 별 모양 둘레에 벤츠의 월계관 로고를 둘러싼 형태로 결정되었답니다. 합병을 통해서 생산 원가를 절감하면서 다임러 벤츠는 어느 정도 적자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하는데요. 하지만 고가의 벤츠를 구입할 수 있는 고객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근본적인 수요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답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독일은 배상금 문제로 경제가 엄청 어려워졌기 때문에 독일 내에서 벤츠를 살 사람이 거의 없었지요. 해외 수출로 수요 문제를 일부 해결하기는 했는데요. 당시 외국의 국가 원수나 고위 권력자들의 드림카가 벤츠였다고 하더군요.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즈음에는 독일과 친한 국가들의 고위 인사들, 예를 들어서 아돌프 히틀러, 헤르만 괴링, 무솔리니, 일본의 히로히토 등이 모두 벤츠 770K 모델을 탔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벤츠는 탁월한 기술력으로 세계 자동차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벤츠를 괴롭혔던 수요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했죠. 히틀러 역시 소수의 사람들만 탈 수 있는 독일 자동차 산업의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포르쉐를 시켜서 폭스바겐 비틀이라는 국민차를 만들도록 했죠. 포르쉐란 인물은 독일 자동차 산업에서 워낙 중요한 사람이라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한번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벤츠 자신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벤츠를 살 수 있는 부자들의 수가 최근 엄청 늘어나면서 오늘날 벤츠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되었죠. 유럽의 명품 기업들이 최근 잘 나가게 된 것과 그 배경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벤츠의 기업 가치는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서 테슬라, 토요타, BYD, 포르쉐 다음으로 5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